가을 태풍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여름 태풍도 여름 태풍이지만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여름에 태풍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을 태풍이 올라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좀 피해를 많이 끼쳤던 태풍 가운데 상당수는 가을 태풍이 많았어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뭐죠? 뉴스 아니야? 몇 호? 16호. 태풍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응? 여러분들 학교 올 때 전철이 끊길까 안 끊길까 무섭지 않아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풍웜이라고 합니다. 태풍 이름 붙이는 건 아시죠? 회원국들, 아시죠? 14개 회원국들이 각자 나라에서 이름을 제출을 합니다. 그럼 그거를 순서대로 돌려가면서 쓰고 있는데 한 10년마다 한 번씩 제출한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출하는 주로 곤충이나 동식물들 이름을 하죠. 나비, 매미, 기러기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있는데 풍엉은 중국 홍콩에서 제출한 이름입니다. 홍콩은 보통어를 쓰지 않고 칸토니즈를 쓰죠. 광동어를 쓰죠. 그래서 약간 발음이 차이가 있는데 풍엉 하면 뭘 것 같아? 부활, 또 피아틴, 잘 모르겠어? 또? 응? 두경? 응, 또? 아무 때 진짜 키워봐요. 우리말로는 봉황이라고 하는. 그래서 봉황은 이렇게 씁니다. 안에 새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보고서 오른쪽에는 역시 요 황제할 때 쓰는 황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요걸 음으로 가져왔고 겉에 의미가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 공자의 부수는 세조자고요. 황자의 부수는 안석gel자예요. 겉에 둘러싸고 있는 거. 사실 의미랑은 아주 크게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수를 통해서 의미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걸 봉황이라고 하죠. 그 보통화로는 어떻게 있지? 그래. 우리는 유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혹시 목요일에 태풍이 너무 심하면 수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메일로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아니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래요. 3번밖에 안 되니까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한 3시간이 걸리면은 다음에 할 때 2시간이면 하고요. 그 다음에 1시간이면 합니다. 막 그 한자 이게 아닌지 막 찾다 보면 좀 자기가 좀 이상해지는 걸 느끼죠. 이게 한자인가? 그러니까 막 의심병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조깅 같은 거 나오면은 좋으니까 아침에 뛰니까 아침 조자까지 생각이 나는데 긴자는 아무데라도 없어. 조깅은 영어니까 없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과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꾸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듣겠네요. 그 과제에 대한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하시죠. 과제하다 질문. 목요일까지죠. 그래, 기사는 제가 4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선인지 꼭 그걸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내 기사를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대신 써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넘어갔을 경우에는 너무 기니까 힘드니까 4페이지 정도 준비한 얘기였고요. 그게 아니면 그 정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 기사 혹은 칼럼이라고 제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설이나 칼럼상을 찾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떤 잡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사 나온 언론사나 날짜 같은 거 같이 적어주세요.
제가 그거를 부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지도 좀 엿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선입견을 가져가진 않아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A 신문을 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어떻다, B 신문을 봤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거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래요. 밑에다가 뭐 위에서 오는 거 말해도 상관없으시죠. 과제는 목요일 날 수업 전에 제출하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워밍업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한자를 같이 배워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앞부분 잠깐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기억에 되살리는 의미로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 기억나죠? 찬송이 자신을 구한 재거리세 연인과 약혼 약혼 무슨 닉네임이라 저희가 좋아하는 가수 이름이 있는가? 천송이 씨가 약혼을 하다니요. 허허, 전혀 근거 없는 헛소문 같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아니땡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군요. 뭐냐? 이 시금탈탈한 말 증거가 있지 않나 네가 알아? 꺼져! 이런 병자는 죽방을 날릴 새파란 저린 것들이 어디다 대고 가. 몸은 좀 어떤지. SNC랑 계약이라니 제정신. 설마 진짜 약혼? 혹시 흉중생지라고 들어봐? 네. 재생 이중수연과 전전하고 좀 더 보고 싶겠지만 목소리 인사여서 잠깐 끊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날 텐데 흉중승진이라는 방금 김소연이 얘기했던 흉중승진이라는 조사성어를 들어봤습니다. 조사성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의미만으로는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한자를 이제 다 입혀가지고 가슴 속에 먼지가 생긴다 라는 말을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얽힌 이야기를 알지 못하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출전을 제가 줄리의 시 화장원모 토도 난강부구라는 시를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7원 시 같은 경우에는 4개 소개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년 불공 부양춘 그래서 10년 동안 함께 둘이 함께 모여 꿈을 잊지 못하여서 정유흉중 망속지라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완성, 흙들이 쌓였다네. 지난 시간에 끝난 다음에 이 정유가 뭔지 묻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유가 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강조하거나 뭐 때마침 혹은 실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시에서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뒤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가슴 속 완성, 흙들이 쌓였다는 의미. 이 곡자는 섬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용량을 재는 단위 아시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할 때. 그래서 말보다 10배가 더 되는 게 바로 이 곡자입니다. 그러니까 되가 1.8리터 정도가 되고 말은 18리터 정도가 되고 그러면 얼마예요? 180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쌓인다 하더라도 자기 몸보다 더 크게 쌓일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뭐겠습니까? 시적인 가상법. 한자 4개를 같이 봤었습니다. 가슴 흉자부터 봤었고요. 박주영, 누구부터? 흥중, 흥금, 예, 좋습니다. 다 가슴과 관련한 것들이죠. 흥중이라는 거는 가슴 속, 그러니까 마음, 심중과도 마음, 그 말이 통하겠습니다.
임피드. 네, 좋습니다. 중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중자와 같이 합쳐지는 글자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중인, 중세, 중순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음임. 잘안 보여? 잘 안 보여서 그래요. 생활, 생명, 생체, 중학생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글자들을 제시할 때는 앞에 나왔던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절로 반복해서 보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익혀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 진짜였죠? 현기탑. 네, 좋습니다. 진토. 그 진흙 같은 거. 그 뭐냐. 시조를 보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그때 말하는 진토가 바로 이겁니다.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진토라고 얘기하죠. 진폐증은 이 폐 속에 먼지가 쌓이는 그런 증세, 진폐증이라고 하겠고요. 집진이라는 것은 먼지를 한 군데로 모아들이는 그런 장치, 환경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글자를 같이 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거는 고기 육자가 부수로 사용될 때는 왼쪽에 다볼자 모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흉자 옆에 장자가 있고요. 아래 다리 갑자가 있고 아래는 밥통 밑자가 있습니다. 소화를 시키는 기관이 바로 여기죠. 근데 사실은 다볼자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다볼자가 부수로 들어가는 거는 보통 오른쪽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써지나? 이렇게 쓰는 아침 조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 때와 관련된 것과 다 이렇게 우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이렇게 쓰는 기약할 기자 있죠. 이런 경우에는 단 올자가 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그 육다롤이 될 때는 왼쪽이거나 혹은 밥통 밑자처럼 아래쪽에 부수가 위치를 하게 되고요. 다롤자 부수가 쓰이는 경우는 보통 오른쪽에 갑니다. 근데 다롤자 부수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부수로 오게 되면은 왼쪽이나 아래쪽에 위치한다면은 다 어떤 신체 기관, 육체와 관련된 글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피디에게 불편해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어요.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각골문 이쪽은 글자가 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제가 교재에 있는 거를 다 화면에 보이기가 좀 힘들어서 대표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좀 같이 봐주면서 이렇게 썼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골문으로 사용될 때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썼었죠. 그래서 각골문 형태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소전에 오면서 글자체를 통일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건 거의 해서에 가까운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같아요? 실 같죠? 실 꼬아놓은 거 같잖아요. 실을 꼬아놓은 거를 그려놨다가 거기에 이렇게 문자화된 겁니다. 약간 세계를 갖추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자체는 실을 꼬아놓은 모습에 상영이 됩니다. 이거는 읽기로는 간인실몇이라고 읽거나 혹은 실사라고 두 가지로 읽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간인실몇이라고 읽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한 번 못 봤으니까 여러분도 볼 일이 없겠죠. 네. 원래 간인실몇이라고 하지만 주로 실사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단행환자에서는 이거 하나만 썼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국에서 단체에서는 아래에 있는 이 세 획을 줄여서 하나로 붙여서 쓰는 방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하나 더 붙여서 쓰는 게 기본 형태가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실사라고 하지만 두 개를 붙여서 쓰고 실사라고 쓰는 게 본체입니다. 실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게 붓으로 쓰이는 글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글자를 같이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 볼 글자는 붓글 약자입니다.
혹은 맺다, 혹은 간략히 하다라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들일 납자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안으로 들이다, 혹은 받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왼쪽에 실사를 부수로 가지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소리가 나는 걸 가져와서 만든 형성 글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수와 관련한 글자들을 함께 봐주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볼까? 김강희 읽어볼까? 아까 영상에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천송이 씨 어쩌고 약혼이란 말이 나왔었죠? 결혼을 약속한 게 약혼입니다. 약혼은 결혼 이전에 전제가 되거든요. 결혼할 때는 맺을 절자를 써서 혼인을 맺다라는 의미고, 약혼이라는 거는 결혼을 약속하다. 우리가 예약이라는 건 뭡니까? 미리 약속하는 게 예약이죠. 미리 예약을 써서 그때도 바로 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살 때 뭐예요? 보통? 약정 묻죠. 24개월, 3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갈아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KT 갔다가 SKT 갔다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오래 쓴 고객들을 좀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나름대로 통신사만의 사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가 약정, 어떤 정해놓는 게 약정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 살 때 약정 몇 개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약정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약속하고 정하다가 되겠고, 이건 약속하고 약속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의 구조 가운데 비슷한 의미를 갖는 글자를 두 개 묶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든다고 했었죠. 이 약속도 바로 그 경우 가운데 하나입니다. 묶을 약자의 묶을 속자. 여러분들 친구와 밥약. 밥약도 이 약자를 씁니다. 앞쪽에 밥은 우리말이 되겠네요. 약속이 담당은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일정을 묶어놓는 거죠. 어딘가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약속을 쓰고 있고. 마지막은 약혼. 이성빈 읽어볼까? 네. 예, 촬영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습들을 많이 해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학기 초부터 너무 잘 읽으면 안 되는데. 그래. 납입, 뭔가를 안으로 집어넣는 게 납입이 되겠죠. 학기 초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하죠? 등록금 납입을 하죠. 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넣는 것도 가끔 납입이라고 하고, 돈과 관련해서 내가 어딘가에 돈을 납부하는 거. 납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납세라고 그랬죠.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런 표현이죠. 그 뒤에 있는 건 세금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는 글자들이 당연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단 눈으로 익혀두시고 읽을 수 있게 계속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은 다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다. 납세가 됩니다. 그 다음은 납득. 이거는 글자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멋진 조연이 나오죠.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납득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납득은 어떻게 보면 우리말 같기도 합니다만, 내가 마음속에 이해하고 깨닫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납득을 못한다는 것은 너의 말을 내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상태 순대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순진 좋습니다. 순백, 순수, 순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 아마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순백색의 피부 이런 식의 광고 표현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흰색 가운데서도 정말 하얀, 새하얀 색이 순백이 되겠네요. 순수, 그 사람 참 순수해, 혹은 순진해, 어떤 사람의 성품을 나타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돼요. 순수하고 순진.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들은 다 실사를 부수고 하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사자가 나오게 되면은 뭔가 실과 관련한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사실은 그게 정확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글자가 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멍 떼어서 대체적으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약자는 오른쪽에 묶여있는 글자는 사실 작이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거는 안 넷자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이 준이나 준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갖고 있는 음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음가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왜 이걸 형성자로 볼 수 있느냐면은 초성이나 종성, 그러니까 한자에서 그걸 성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 나오는 소리, 납이면은 니은이 나오게 되겠네요. 안 내자하고 할 때 초성이 똑같죠. 그러니까 성부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혹은 음부가 일치하는 경우, 저걸 작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이라고 읽는 것과 음부가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자라는 거는 완벽하게 음이 똑같이 일치해야만 형성자라고 하지는 않고요. 그런 초성이나 종성이 어느 정도 일치할 때는 형성자로 보고 읽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두 번째 볼 글자입니다. 이건 뭐 같아요? 저거 뭐 같아요? 컴퓨터? 엄청난 상상력인데. 이 글자가 2000년 전에 만들었던 거, 몇천 년 전에 만들었던 생각을 해봐요, 한번. 또 다른 친구. 응? 화차? 책받침? 연날릴 때 쓰는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은 연날릴 때 쓰는 그 뭐라고 물레라고 하나? 네, 그게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이거는 실을 걸어놓은 모습이에요. 실을. 아래는 실을 걸어놓는 그런 틀이 되겠고, 요 세로 나 있는 게 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을 걸어놓는 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실물을 본 적은. 좀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요새 집에 이런 안 갖고 있나? 네. 그래. 저도 어렸을 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직물을 만들 때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어서 세로로 실을 만들어 놓고 가로로 실을 교차시키면서 천을 짰던 거죠. 그런 거를 바로 이런 걸로 상형을 한 겁니다. 글자의 모습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글자는 배를 짤 때 날줄을 걸어둔 모습, 날줄이라는 건 세로로 생긴 줄을 얘기합니다. 그걸 걸어둔 모습의 상형인데, 원래 이 글자만의 의미는 지하수 또는 물결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아까 가능실 몇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 글자 단독으로 쓰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못 봤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기 이 글자의 의미 경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글자를 보든 간에 이런 모습이 들어가게 되면 경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글자구나. 왜냐면 이거 부수로 쓰이지가 않거든요. 다른 부수와 결합을 해서 음가를 가지기 때문에 저 글자가 나오면은 경 비슷하게 읽는 거였는데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틀에 이렇게 짠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자하고 같이 알아둬야 될 글자는 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시하는 글자들은 부수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의미가 상대되거나 혹은 유사한 의미를 갖거나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계속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계속해서 의미가 확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위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언제예요? 경도와 위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도는 그림이 찍혀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구분하는 세로선이 되겠고,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그래서 북이 몇 도, 남이 몇 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죠. 예전에는, 지금은 휴전선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38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었죠. 이게 북이 38도를 기준으로 나눴던 38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는 세로 혹은 날실, 세로로 걸어놓는 날실이 되겠고, 혹은 지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은 다스리다. 이 세 가지 의미는 자주 쓰이기 때문에 좀 같이 확장해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위자는 가로라는 의미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 이거 볼까?
과학, 경서, 경영. 좋습니다. 다 정확히 읽었어요. 경도, 경과, 경서, 경영, 경세, 재미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지금 몇 가지 글자를 모른다고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 눈으로 계속 익혀두십시오. 맨 처음에는 아까 세로라고 했으니까 경도라는 거는 세로로 낳는 선, 그게 경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과, 어떤 시간이 경과하다, 사건이 경과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지날 경자에 지날 가자를 쓰는 거예요. 한자의 구조 가운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가 같이 쓰이는, 같이 붙어서 만들어진 어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다스리다 혹은 모범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서라는 것을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책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논어, 맹자 혹은 우리가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고전이 되는 책들을 우리가 경서라고 얘기하죠. 혹은 기독교에서는 이 경자 앞에 뭐를 붙이죠? 성자를 붙이죠. 성스러운 성자를. 성경이 되는 거고요. 불교에서는 뭘 붙일까요? 네, 불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경자가 바로 이 경자. 불경, 성경.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해요? 코란이라고 그러니까 경자를 붙이죠. 그래요. 그 다음 또 모범이 되는 걸로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다스리겠죠.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영자도 운영하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 과 가운데 경영학과가 있죠. 그 경영학과는 꼭 이 한자를 잘 기억을 해주시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과니까. 그래서 경영이라는 거는 어떤 회사. 그러니까 요새 와서는 의미가 좀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어떤 회사라든가 금전적인 거 이런 거를 좀 다스리는 거를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의미가 좀 확장이 된다면은 어떤 학교 경영도 학교 경영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사실 금전에만 관계된 게 아니라 어떤 단체라든가 모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걸 다 제시하는 게 바로. 그다음은 경제학과. 강인찬 학생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경제학과가 원래 경세재민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제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경세재민이라는 거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구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줄어가지고 경제가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경제는 뭘로 알고 있어요? 다 재화와 관계된 거라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거는 반드시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거는 오늘날 금전적인 의미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백성들을 구제, 잘 먹여 살리는 일, 그 다음에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일, 모든 일과 관련되었던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민, 너무 쉽겠죠? 경도, 위도. 아니 방금 여기 위에 써있는데? 위도. 그래, 경이라고 합니다. 경도가 있으면 여러분들 위도를 같이 외우는 게 좋아요. 같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또 한 가지는 경자와 묘자가 붙으면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오늘 지각한 친구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왜 아침에 저렇게 늦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경위서를 제출하고요. 좀 이상한가? 회사에서 나는 건가 그런가? 네.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고 나면은 뭐 큰 잘못을 하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얘기해요. 혹은 심할서란 말 들어보셨죠? 심할서라는 거는 칠판 쓰면서 잘 쓰는데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끝에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심할. 심할서를 쓰라는 얘기는 너가 이 일을 왜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봐라. 그럼 경위나 심할과 좀 연관이 되는 또 단어가 뭐가 있을까? 누구 생각나는 사람? 처음과 끝 모든 일. 그래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이라는 거는 처음에서부터 끝에 이르기까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어에서 자자는 우리가 스스로라는 뜻을 제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조사로 쓸 때는 어디에서부터, 영어로 얘기하면 from이 되겠고요. 지는 to가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자초지종이라는 건 처음에서부터 끝에까지, 끝에 이르기까지. 혹은 시간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할 때도 자와 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거리상으로 이동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때는 자와 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 한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예요. 여러분 상식선에서 자초지종이라고 할 때 처음에서부터 끝에까지다라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위가 왜 처음부터 끝까지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아까 직무를 짜다 보면 어떻게 씁니까? 저런 걸 짜다 보면은 촘촘히 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사건의 모든 일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위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사항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과들,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요 실사변이 들어간 글자를 한 5개 정도 사실은 자초지종할 때도 어떻습니까? 실사가 부수로 들어갔었죠. 오른쪽에 있는 글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겨울동자 알죠? 겨울동에서 눈만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같아? 뭐 같아요? 농기구? 또 뭐 같아? 괜찮아요? 사실 막 말해도 상관없어. 누가 알겠어? 삽, 또 숲. 저는 이걸 보고 다이아 3이 떠올랐어요. 머릿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않나? 다이아 3을 씁니다. 뭔가 근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죠. 어떤 곡식들이 자라는 모습이 나란히 서 있는 거를 상영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맨 처음 이런 식으로 그려주다가 나란히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려내다가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글자로 만들자 하는 겁니다. 이 글자는 나란하다 제자. 공문의 이삭이 가지런하게 자란 모습을 상영하기에 바로 이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이 제자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 글자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왜 같이 알아두라고 하냐면은 의미 비슷해요. 우리말 의미. 어이하고 아이하고 구분할 수 있는 친구. 우리말 발음이. 그래서 이름에 혹시 제, 그러니까 어이가 들어가는 친구들은 항상 이름을 말해준 다음에 어이로 씁니다라고 얘기하고, 혹은 제, 아이를 쓰는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우리말에서는.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발음을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자하고 이 제자는 어이와 아이로 다르게 쓴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제자에 앞에 상수변이 붙게 되면 건너갈 제자, 건지다 제자의 의미를 갖는다. 왜 그럴 수 있을까? 물이니까. 물이 붓으로 붙었으니까 물을 건너가거나 물에서 사람을 건지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요. 뒤에 쓰는 모습도 비슷한데 이 제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모양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보일 시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쓰는 차이를 좀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노트에 적어볼 때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단어로는 몇 가지를 제가 들어뒀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경제학과 강민찬 맞나? 네. 읽어볼까요? 일제.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더 어렵죠? 네. 괜찮습니다. 이 제자가 나란히 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 같이 나란히 하다. 일제히.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일제 점검 같은 거잖아요. 모든 물건을 다 확인하는 거.
혹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다 함께 나가는 일제. 한일자만 앞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일제라는 단어를 알게 되겠고요. 뒤에 있는 거는 제 창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부르는 걸 창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노래 가짜가 붙으면 가창, 뒤에 가창에다 힘력자가 붙으면 아, 그 친구가 가창력이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하고 붙는 건 또 뭐가 있어? 여러 사람들이 축제 때 남학생들이 막 소녀시대 노래 따라 부르는 거 뭐라고요? 그냥 떼창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한자가 아니에요. 떼자는요. 때처럼 모여서 한다고 해서 떼창이 되겠네요. 한자하고 우리말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문 기자가 되었다면은 혹시라도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 시작할 때 뭘 보통 하죠? 유명한 가수나 오페라, 싱어, 뭐라고 테너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애국가를 부르죠. 그때 예를 들어서 가수 누가 제일 유명하나? 엑소가 유명한가? 엑소는 안 불러줘. 그런데 가창이 좋은 예를 들어서 누구? 누가 있을까? 아까 나왔던 배호 이미자, 그래 이미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국가를 재창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혼자 부르는 거니까 재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창은 애국가 재창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다 같이 노래를 함께 부를 때 재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독창 혹은 먼저 부른다고 해서 선창입니다. 독창 혹은 선창.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미묘한 차이를 알고 계셔야 정확한 어휘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맞춤법 틀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자들이요. 왜냐하면 방송이나 그 기사에서 맞춤법이 틀리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너무 쉽게 읽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자꾸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글을 쓰는 위치에 가게 되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요 세 번째 건 좀 어렵죠? 혹시 요거 읽을 수 있는 친구들? 거한채리. 몇 명의 실력자들이 쓰고 있네요. 거한채리라고 있습니다. 제가 고사성어나 이렇게 사자성어가 나오게 됐을 때는 항상 두 글자씩 끊어읽으면 대부분 맞아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거안재미 같은 경우에는 거안재미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안자는 책상 안자입니다. 앞에 있는 거자는요 들다. 그래서 손을 들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수. 거수한다고 그러죠. 거수경례 뭐예요? 손을 들어서 하는 경례가 거수경례죠. 그 뭐냐 진짜 사나이 보면 막 여군들도 막 거수경례하고 그러잖아요. 네. 손을 들어서 하는 경례가 거수입니다. 그래서 이 거자는 들다 거자. 혹은 우리 정약용 선생이 발명한 무거운 걸 드러내는 기계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거중기라고 하죠. 기중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중기라고 합니다. 무거운 거를 드러내는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 아니라는 거는 책상을 들어서. 근데 이때 책상은 이건 책상 안 짜지만 밥상을 얘기합니다. 밥상을 들어서. 요새는 다 식탁에서 먹죠, 여러분들. 하지만 옛날에는 다 밥상을 들고 움직였겠죠. 그래서 밥을 차려서 밥상을 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재미, 눈썹에 나란히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밥상을 들어서 남편에게 바치는데 그냥 이렇게 가서 아유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평하게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식사하십시오. 뭐 부분, 뭐 남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선울, 김선울 읽어볼까? 목욕제를 좋습니다. 좋습니다. 서재. 제밥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엄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혹은 엄숙해 하는 곳이 어떤 곳을 엄숙해 하겠습니까? 제실, 그러니까 어떤 신을 모신 그런 방이라든가 혹은 공부하는 방. 그래서 엄숙해 할 거 아니에요. 엄숙해 하다 혹은 어떤 그런 방. 방은 방인데 그냥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한자는 사실 상당히 많아요. 방자도 있고 방실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제자는 그 가운데 좀 이렇게 뭐랄까 엄숙한 곳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문과대 학생들, 사학과나 한문학과나 이런 친구들, 국문과나 지방에 답사를 가끔 가죠.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향교가 있고 혹은 뭐 서원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현판이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무슨 제. 지금 문과대에 있는 그 고시생들
쓰는 그 방을 뭐라고 그러죠? 혹시 알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서관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는 거. 양호제라고 쓰죠. 호랑이를 기르는 그런 서재. 그런 식으로 어떤 공부하는 방인데 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거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제자를 붙여요. 혹은 제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라고 할 때는 사이쇼시 들어가서 제밥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는 한자가 되겠네요. 그래, 너무 경제학과만 많이 시켰네. 왕태는 읽어볼까요? 네. 결제. 아주 좋습니다. 경제. 이거는 아까 경세 재미한테 나왔었죠. 그러니까 세자하고 밑자만 빼면 여러분들이 경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은 결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 가운데 1,000원이나 뭐 500원을 사고도 카드를 이렇게 내밀더라고요. 근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든 그런 결제, 그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하는 습관이 드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같은 결제이지만 상수변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대금을 결제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제자 보이시나요 혹시? 요 제자는요,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예, 옷이 들어가 있죠. 이건 마름질할 제자예요. 옷을 만들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마름질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만들 것인지 대강의 구도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판단하다, 마름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재판 할 때도 판단하고 판단하는 게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결제라는 거는 어떤 상사의 의견이라든가 윗사람의 의견을 구해서 판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취직을 해서 결제 서류를 올릴 때는 위에 있는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I로 쓰는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획안을 만들었으니 한번 보시고서 판단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결제입니다. 심지어는 요새는 결제, 어이를 쓰는 결제하고 I를 쓰는 결제하고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인내 때는 결제, 어이고 어떤 그 판단을 요구할 때는 결제가 되겠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쉽겠죠. 네. 그리고 오늘 아는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마시고. 마지막에 봤던 글자는 구제금융입니다. 구제금융이 뭐예요? IMF. 여러분들이 몇 년생인가 보통? 80? 아니야? 미안해요. 90, 한 5? 95? 96년생? 그치? 말이 없어? 1학년이 95년생이에요? 90년에서 95년까지, 90에서 95 정도까지 보여줄 텐데. 그래,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얼굴째 풀리지 말고. 그럴 수 있지. 90년대 후반에 98년도에 IMF라는 게 터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가장 체감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유를 하루에 하나씩 줬었는데 IMF 이후에 이틀에 하나씩 줬습니다. 국방비가 모자라니까. 그래서 저는 치명상 중이었었죠. 저게 줄일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3, 4살이었으니까 먹던 분유가 좀 하급으로 바뀌었다든가 그러지 않았을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융적인 측면에서 구제를 받는 게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글자, 융자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 융자는 좀 체크를 좀 하고 기억을 해두시죠. 그리고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에디슨 캠퍼스에 요 융자가 들어가는 건물이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미래융합관이 있죠. 뒤에 합화자를 같이 쓰면 융합이 되는 겁니다. 벨 화자를 쓰면 융화. 요 융자 자체는 녹일 융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근히 많이 쓰이고 있는 글자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금융은 아마 그 근대 이후에 들어온 그런 한자어인 것 같아요. 예전부터 썼던 그런 글자.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잘 어원을 모르는 글자들,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하나 밝히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글자들은 인식을 좀 하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래. 다음 글자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요. 한 두 글자만 더 할게요. 김종석. 이거 뭐 같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 이거는 뭐 닭발같이 생겼나? 닭발의 정. 뭔가? 뭘까? 아무나 한번. 원기요? 아, 그 손오공이 쓰는 원기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던지는 거? 그래요. 사실 정답은 위에 게 성입니다. 성. 그리고 아래에 있는 건 달거든요. 그래서 그칠 지자는 아마 우리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칠 지자가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달족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달거든요. 근데 갑돌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 위에 지금 선이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뭐였습니까? 네모냈죠. 적고 적의 성을 의미해요. 그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바뀌었다가 선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 아마 저 왼쪽에 있는 모습들이 좀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약간 다른 모양으로 약간씩 변형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공격 목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는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는 군인들의 걸음입니다. 근데 이게 왜 발을 정자가 되느냐? 좀 이상하죠? 나 아니면 다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놈들을 쳐서 바로 잡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무시무시하죠? 발을 정자가 원래는 그래서 이거는 회의자가 되겠네요. 네. 어떤 대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 그래서 바로 잡다는 뜻이 되겠거든요. 이거는 관련 글자로는 제가 정자와 정자를 넣어놨습니다. 다 많이 쓰는 정자예요.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정자고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글자예요. 맨 위에 있는 정자는요. 방금 봤던 바를 정자. 여러분들 언제 제일 많이 봐요? 이 글자를? 숫자 셀 때 반장 선거할 때 많이 쓰죠. 왜냐면은 5획이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이잖아요. 그러니까 5단위로 끊어서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숫자 셀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르다, 바를 정자 혹은 바로 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정자는 정치 정자입니다. 파워팅이 되겠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 부수. 둥그럴 자를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둥그럴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글자냐면은 나중에 이와 관련한 그림들이 막 나올 텐데 이거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의 손의 상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자를 너무 못 외우면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때리겠죠. 잘 외우라고. 그렇지 않을까? 네. 그래서 몽둥이를 들고서 바르게 만드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라는 거는 백성들과 교화해서 백성들을 위하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잘못한 데는 벌 주고 때리고 피 흘리게 하고 해서 바로잡는 게 정이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게 들어간 글자로 이런 글자가 있어요. 보이나요? 자, 한번. 이 정자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둥그름이 들어가 있죠. 부스로. 이것도 우리가 몽둥이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글자는 언제 쓰냐면은 광복절, 힌트를 드릴게요. 광복절, 연상 퀴즈입니다. 광복절, 크리스마스, 설날, 대통령, 사면. 사면이라는 게 뭐예요? 용서하고 방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아시죠? 그런 특별한 날이 되면은 특별히 사면해 주는 거, 용서해 주는 게 바로 이 사자입니다. 근데 이 원래 사자의 의미는 이 왼쪽은 형틀에 매달려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왜 용서하다야?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때리고 난 다음에야 풀어준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용서할 사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과제를 안 해오고 시험생활 못 보고 그럼 제가 막 때리고 피 흘릴 때까지 때린 다음에 이제 좀 잘해요. 이상할까?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얘기한 이유는 이게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몽둥이를 가진 무엇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할 정자예요. 아까 뭐 언제 나왔었죠? 오늘 봤는데 약정한테 나왔었죠? 정해놓다라는 의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다 다르죠. 다를 정자, 정치 정자, 결정하다 정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자를 써보거나 어떤 문제에 나오거나 할 때는 좀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의미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관되는 요소들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몇 가지 글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보실까요? 4번 차승윤 좋습니다. 우리말에 정동으로 들어간 그래 정동남씨 말고는 정동진밖에 없죠. 정동은 없었습니다. 정사 다른 역사가 정사죠. 근데 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사관에 의해서 비롯된 역사가 정사라는 거예요. 그 밖의 것들은 원래 야사예요. 제가 그때 제약 이런 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래서 정식, 공식적인 기록이 아닌 어떤 제야의 학자라든가 제야의 역사가들이 적은 역사를 야사라고 얘기해요. 정사. 그 다음 정동진입니다. 이때 정자는 딱 바로 아까 정유가 있었죠. 한시 가운데. 그때 쓴 것도 딱 바로라는 뜻을 갖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바로 동쪽에 있는 곳, 진이 정동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동진 가보셨어요? 그래 거기 가면 모래시계 저기 조형물 있고 그래 간 친구들이 조금 있네. 그래요. 서울에서부터 바로 동쪽에 있는 진이기 때문에 정동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천 쪽에 가면 요새 뭘 만들어놨습니까? 예, 정사진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바로 오른쪽, 바로 동쪽, 바로 서쪽에 있는 곳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정공법이라고 읽었죠? 그래서 어떤 계략이나 모략, 술수, 꽤 이런 거를 넣지 않고 있는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공격 방법이 바로 정공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갈량 같은 사람들은 정공법은 아니죠 사실. 온갖 지략과 징후를 다 동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못하실 텐데 90년대까지 한 20여 년간 우리 학교 농구팀을 맡았던 감독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래 세대가 다르니까 90년대 생이니까 박한 감독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작전을 안 하기로 유명해요. 선수들한테 다 맡겼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아주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현주엽, 전희철, 김병철, 신기성 뭐 이런 선수들, 양희승 이런 선수들 많이 있었거든요. 작전이라는 거는 항상 작전 시간을 가지잖아요. 농구하다 보면은 같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 우리 지금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잘하자라고 얘기하고 두 가지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격과 수비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혹은 이렇게 다른 감독들 특히 연대 그 당시에 어떤 감독이 있었냐면 최이암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지금 해설위원으로 활동할 텐데 그 사람은 좀 이렇게 꾀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뭐 서장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뭐 우지원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공격판에다가 막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뭐 디펜스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움직여 막 스위치를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한 감독은 원만 딱 두 개를 그려요. 자 여기 원이 두 개 있다고. 자 이게 골대고 이게 공이야. 넣어. 얼마나 무식해요. 딱 고대 스타일 아닌가? 별다른 작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수들을 믿고 너희들 잘해줄 것이다. 안 되는 점만 지적을 하잖아요. 공격하고 수비. 그게 바로 전공법입니다. 원칙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자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자와 상대되는 글자들을 여러 개 확장시켜 나간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역투를 보다 보면 정파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파가 있죠. 그래서 정과 사는 이때는 좀 사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혹은 우리가 반장, 부반장할 때는 그냥 반장, 부반장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반장과 부반장입니다. 정과 부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신 가면은 항상 정사가 가고, 그러니까 정사는 대표예요. 공식적인 대표가 되겠고, 부사는 그 정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장관이라는 기록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쫓아갑니다. 그래서 3명이 항상 세트로 같이 다녔었어요. 중국에 사신가고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자하고 이 부자를 좀 같이 기억해두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성준. 네. 다음 거 읽어볼까? 맨 아래 거. 아니, 가운데. 정치 좋습니다. 그 다음은 괜찮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때 이름을 편집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묵음 처리해 드릴게요. 우리 전공대학 친구들은 앞으로 과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 정외과 갈 친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경제학과나 통계학과 이런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정치 외교, 정치와 외교. 정외과는 이걸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외, 정치와 외교. 그 다음은 정부, 가버먼트가 되겠죠. 정부라는 의미를 갖는 우리말 단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부, 가버먼트 말고 또 뭐였어요? 진짜 안에? 그렇지. 발음 정자를 쓰게 되면 진짜 안에가 되겠네요. 네. 근데 뜻정자, 마음 정자를 쓰게 되면은 몰래 만나는 다른 여자. 정부자 뒤에다가 미자를 붙이면은 쌀미자를 붙이면은 정부미를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세대 차례 몇 번 실감을 하는데 제가 학생하고 지난번 식사를 하는데 경양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양식 혹시 아세요? 몇 년생인데 그런 걸 알아. 양식 가운데 좀 가벼운 양식을 경양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양식을 원래 맞춰서 먹을 때는 코스 요리잖아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경양식이라는 건 간단히 스프와 샐러드가 나오고 돈가스나 비유가스 그 다음에 커피나 사이다, 콜라를 간단히 먹고 끝내는 그런 경양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새 친구들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밥약을 하게 되면 다 밥 먹고 뒤에 후식이 항상 나왔어요. 커피나 녹차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다 밥만 먹고 빨리 나가요. 왜 얘기가 나왔죠? 정부미. 정부미. 옛날에는 쌀을 정부에서 수복을 해가지고 비축하고 있다가 좀 쌀 가격에 푸는 몇 년 묵혀놓은 거예요. 올해 나온 햅쌀이 아니라 좀 몇 년 묵힌 거를 구제를 위해서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공출한, 정부에서 낸 쌀이라는 의미로 정부미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 실정이죠. 정치를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실자니까. 근데 잃어버렸다는 의미보다는 좀 잘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기사 보다 보면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규탄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실정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실정이라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세 글자만 더 보고 이수야 맞어요? 해볼까? 정가. 정시. 좋습니다. 정가. 정해져 있는 가격이 정가예요. 그래서 가격 정가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N이 흥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다 표를 붙여놓죠. 이거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가예요. 정해져 있는 가격이요. 그 다음은 정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정시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9시 정시에 시작을 합니다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모든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정시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시간, 결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아까 결자가 나왔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을 좀 익혀주시면. 그래서 결정의 결정은 편안합니다. 내 마음을 결정한다든가 A와 B라는 어떤 문제 안에서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몇 글자 정도 보냐면
그래서 한 강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에 걸쳐서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 학기에 한 6강 정도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6강이라고 하면은 숫자가 좀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제법 외롭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아직 과제 시작 안 한 친구들은 이제 슬슬 해야 모듈을 낼 수 있겠죠? 그래야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